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뉴욕 증시 요즘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배당나기를 맞았지만 증시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배당나기림을 감안한다면 오늘 시장은 상승 탄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만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은 저희가 특별 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오늘장 내일장 특별 방송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특별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 외인 CES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CES 2024에 발걸음하는 국내 기업 총수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네, 이번 CES 2024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참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7개 계열사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새롭게 임명된 계열사 CEO들도 CES에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고위급 임원진이 CES에 발걸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은 2년 만에 CES 현장에 방문합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사장단도 CES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이 전면에 나서 삼성전자의 AI 비전을 제시하는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실장과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정경훈 디바이스 경험 부문 CTO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조주환 대표이사 사장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LG전자의 사업 본부장들이 참석하며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과 문혁수 LG 이노텍 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도 CES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CES에서는 기업들의 신기술과 전략이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네, 삼성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질 삼성전자의 AI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전 부문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푸드 생태계를 선보입니다.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이 적용돼 냉장고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 입출고 순간을 자동 촬영해 푸드 리스트를 만드는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재료 기반의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기능 등을 선보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게 될 고객 경험을 소개합니다. 특히 생활 가전 목표인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 실현을 가속화할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처음 공개합니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고도화된 로봇과 AI 기술이 적용돼 바퀴와 자율주행 기술로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음성, 음향, 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센싱과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토대로 사용자의 상황을 정교하게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합니다. SK그룹은 7개 계열사와 함께 약 560평의 규모의
공동 전시관을 꾸리고 탄소 감축으로 기후 위기가 사라진 넷제로 세계의 청사진을 테마파크 콘셉트로 선보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수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UAM 등을 주제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고금리 여파로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부호의 지분 변동은 어땠을까요? 네, 고금리 기조로 이제 주식시장에는 한파가 불었지만 국내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년간 19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기업의 수장들이 1조 주식 부자에 올랐습니다. 기업 데이터 CEO 스코어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과 지분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18조 8,3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약 1년 전에 비해 19.5% 오른 것으로 코스피 지수가 16.4% 오른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핫 키워드는 당연 2차 전지였는데요. 국내 2차 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국내 주식 부호 톱10에 새로 진입하면서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분 가치가 541.6% 증가하며 3조 3,196억 원의 지분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류광지 금양회장도 1조 주식부자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분 가치가 334.3% 늘며 2조 3,849억 원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서 주식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지분 가치가 하락한 주식 부호는 누가 있을까요? 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한 수사, 그리고 서울 아레나, 안산 데이터센터 시공사 선정 관련 비위 등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현재 회복 중입니다. 카카오주의 부진 영향으로 김범수 창업자의 지분이 1.4% 감소했는데요. 지분 가치는 총 3조 952억 원으로 국내 주식 부호 순위는 7위에서 9위로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는 7.4% 줄며 2조 2,7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작년 10위에서 올해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지분 가치가 14.2% 감소하며 작년 9위에서 올해 15위로 밀려났습니다. 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 1,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치킨을 중심으로 치킨 가격이 2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뿌링클로 알려진 BHC 치킨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고요? 네, BHC는 2년 만에 주요 치킨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BHC는 오는 29일부터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평균 12.4% 인상합니다. 대표 메뉴인 뿌링클의 가격은 현재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치킨인 후라이드 치킨도 17,000원에서 2만 원으로 3,000원가량 오릅니다. BHC는 이번 인상으로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의 다른 브랜드 치킨 가격과 비슷해진다는 입장인데요. 이 인상 이유로는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 그리고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을 꼽았습니다. 악화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BHC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과 함께 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 부자재 가격도 평균 8.8% 인상합니다. 네, 이제는 치킨이 서민 음식의 대열에서 사라질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 인상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이번 BHC의 가격 인상 이전에 교촌치킨과 BBQ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교촌치킨은 지난 4월 제품 가격을 500원에서 3,000원 인상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교촌 오리지널과 허니콤보는 19,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BQ는 지난해 5월 주요 제품 가격을 2,000원 올렸습니다. 주요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은 2만 원, 또 황금 올리브 콤보는 24,000원으로 치킨 2만 원 시대의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 흐름은 앞으로 치킨업계 전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CES 2024부터 치킨 2만 원 시대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희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꽤나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당락 이래 매물이 되고 나오던 예년과는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낸 가운데 코스피 변동성 보이다 현재 강보권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6% 넘게 오르면서 8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면서 의약품 업종의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TCC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이 강세 보이면서 철강 금속 업종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는 상승 권역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다. 현재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0.12% 넘게 오르면서 2605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1조 원 넘게 팔아냈던 개인은 오늘 3,400억 원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9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4,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네요. 한편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엠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금속 업종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1.15% 넘게 오르면서 860선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닥 빨간불 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인데요. 네, 개인은 현재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3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1,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보이면서 800억 원 넘게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다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리튬단에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사업 확장에 나선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세 속에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29,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5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줬던 금양,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1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배당락일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업종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는데요. 가장 부진한 것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현재 1.84%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는 BNK 금융지주 1.4%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배당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연간 결산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은 삼성생명은 12월 결산 범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게 된 주주들이 오늘 배당나기를 맞아서 매도세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증권과 금융, 보험 섹터 모두에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배당주들을 대거 사들였는데 오늘은 좀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과 증권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전반에서는 배당락 수급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을까요? 예년보다는 배당락에 대한 쇼크는 좀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 코스닥 지수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배당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좀 차익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경이 된 부분이 배당금을 확정한 후에 배당 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 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에 맞춰서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미룬 기업이 28%입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연말까지 보유를 해야 하지만 관련했을 때 대다수가 좀 내년으로 대다수 부분이 아니라 한 28% 정도가 내년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영향은 크게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수 차트도 봤을 때 코스피 지수 처음에 하락해서 시작했다 상승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배당락에 대한 쇼크보다는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 흐름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한번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상승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에서의 빨간불이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락에 대한 쇼크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미쳤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락 이슈보다는 수급의 흐름이 2차 전지 반도체주 쪽에 쏠리면서 이쪽에 약세가 나타났다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그럼 보험과 증권, 금융 업종에는 오늘 저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배당락 이후에 좀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관련했을 때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1월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차트 이거 역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좀 고배당주로 불리고 있는 우리 금융지주로 좀 예시를 들어볼 텐데 관련했을 때 23년 1월 차트를 보면 배당락 이후에 1월에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배당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관련했을 때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그 종목을 계속해서 사 모으고 관련했을 때 그 배당이 나오면 다시 그 배당 종목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1월에 조정이 좀 더 나오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월에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좀 들어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서도 좋지 않을까. 통상 1월을 저점을 하고 3, 4월에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점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부가 깜깜이 배당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면서 일부 기업들은 앞서서 말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배당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정부 방침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금융주의 경우에는 새해 3월 전으로 좀 매수를 하면 2번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행 첫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관련했을 때 각 기업마다 배당률이 다르다는 점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배당 기준일이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이 되었고 이사회가 정한 배당 기준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당락이 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좀 연말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만 보유를 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트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배당락이 언제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이 배당 일이 언제인지가 다르다라는 점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시를 통해서 배당일이 다 다르니까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이야기는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중 내내 배당주에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좀 적극적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은 배당도 주고 혹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배당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KTNG, SK가스, 고려신용정보, 맥쿼리 인프라 혹은 금융주 이렇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대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떻게 포트를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요. 배당이라고 하면 분기 배당도 있고 반기 배당도 있고 연말 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이 어떻게 배당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내가 어떻게 포트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서 주식은 복리라는 강점이 있죠. 배당 같은 경우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분기 배당으로 실시를 하면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통상 연말보다는 조금 적긴 합니다만 하지만 내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받으면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배당을 받고 그거를 또 다시 투자를 하면 복리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말 배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배당 수익률의 측면에서 봤으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고정적이라는 점을 보면 내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이거를 통해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대해서만 내가 배당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배당주를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실 필요가 있다는 점 정도는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짜실 때 좀 잘 유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도 정관 변경이 된 상태로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의 경우에는 언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 질문이 내가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를 투자를 할 때 과연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혹은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투자 목적이 배당주라면 좀 대표적으로 고배당으로 좀 알려져 있는 앞서 이야기한 금융주라든지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더해 있다 정도로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봤을 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저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현대차를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론 11월 이후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연말 배당을 내년으로 좀 미루게 되면서 기관에 대한 그 배당 패시브 자금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하겠다. 배당 성향도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에 대한 성장성,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모멘텀감을 좀 가진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 안고 오르긴 했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관련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리튬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는 점. 굉장히 크게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포스코홀딩스만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떼어놓고라도 2차 전지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배당인지 시세 차익인지를 한번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배당 나기를 맞아서 배당주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현대차 쪽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기아라든지 현대차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아의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에서 박스권 라인대 뚫고 지금 9만 6천 원 라인대에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 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도 10만 원 라인대 그러니까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섹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아인데 지금 5일선을 닿으면서 지지를 하면서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반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방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쪽은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에 관련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미국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누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11조 원, 올해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동차 섹터 역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 대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박스권 라인대를 아직 뚫지 못하고 뚫으려고 움직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당장 현대차를 100%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매수를 해라라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접근해라라기보다는 조금 눌리면 눌릴수록 조금씩 더 매수를 해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19만 2천 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약간 넘어선 22만 원 라인대. 아무래도 21만 원, 2만 원 라인대에서 박스권 상단 라인이다 보니까 저항이 조금 거셀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손절가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17만 4천 라인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대차는 손절은 없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현대차가 눌릴수록 좀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정보를 현대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년 주도 업종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이오와 AI, 로봇, 세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유망한 투자처로 우리 증시 거기에 방산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등이 내년 유망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업종이 우리 증시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우선 내년 경기와 기업 실적이 이제 침체에 빠지면서 FED가 이제 유동성을 더 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래서 금리가 아마 떨어질 건데 이런 상황에 내년에 유망 섹터는 아무래도 금리로 보면 역시 바이오주가 네. 우선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이 일치하듯이 역시 뭐 조금 전 CES가 나오지 않습니까? AI는 뭐 변함없는 거고 AI는 내년에 올해 AI의 대부분의 그 투자는 AI라는 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특히 메모리 쪽에 많은 몰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부터 뭐 HBM이라든지 스카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몰렸다면 내년에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AI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쪽.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산업의 흐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년은 두 번째인 AI 소프트웨어나 AI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바이오 쪽은 역시 이제 올해는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이제 맞물리면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이쪽이 굉장히 각광받는 섹터로 가지 않을까. 더불어 이제 뭐 로봇 같은 것도 같이 오르는 이 정도의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AI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실 바이오주 하면 연말이면 다시 또 거론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가시화된 성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의 경우 10%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금리 인하의 수혜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개발 성과는 각 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최근에 보면 뭐 물론 이 호재성은 신약 개발보다는 기술 수출 쪽에 원래 호재가 많았는데 종근당 지난달에 종근당 오람테라피픽에 이어서 뭐 어제는 뭐 레고캠바이오까지 역대급 기술 이전 이제 계약을 맺었죠. 특히 레고캠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레고캠바이오스 자기들 주장하는 바에는 최대라 그러는데 지금 2조 2,400억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제약 바이오업계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 바이오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FDA의 신약 개발에 뭐 임상 2상 갔다, 1상 갔다, 3상 갔다 그러면서 굉장히 호재성 소재가 터지면서 바이오주가 몰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트렌드가 진행된 걸로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 바이오계에서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승부처가 기술 수출로 완전히 기결되고 있어요. 거기에 기존의 제약 기업들도 여기에 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FDA 승인을 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오랜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리스크도 상당히 크죠. 반면에 기술 수출은 그런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같을지언정 다른 리스크가 되게 줄고 그리고 빅파마 기업들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네. 기존의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자신들이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것에서 많은 부분들을 외주화했고 그중에 특히 그 특정 기술 이번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기술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항암제 중에서 표적 항암제가 가장 유행인데 네. 이 표적 항암제를 옮기는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기술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이 바이오계의 대세는 역시 기술 수출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특히 항암제라든지 신약 개발 쪽 여러 가지 해결 못하는 그 기술 쪽에 로열티를 받고 기술 투자를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역시 글로벌 바이오계의 트렌드는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바이오 시밀러 기술들은 그 CDMO 같은 기술들은 오히려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또 다른 섹터로 또 다시 성장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바이오 섹터를 좀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리해서 좀 바이오 섹터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올해만 놓고 본다면 바이오 산업의 조달 규모 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급감한 수치로 나타나면서 이런 돌파구 안에서 M&A와 기술 이전을 선택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라. 올해 총 20건 정도 했거든요. 7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작년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년에 아마 이 수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M&A 주된 타겟은 이쪽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바이오 산업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26일 그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그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 세계 시장 규모가 1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경 4,700억. 네. 요즘 어느 규모냐면 반도체 전체 시장이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그리고 근데 요 시장이 내후년 26년이 가면 16조 2천억 달러 2경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파마들의 어떤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모든 걸 다 했다면 이 업체들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걸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만드는 곳 따로, 기술을 개발하는 곳 따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서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CDMO 방식을 하는 곳을 주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CDMO 쪽에 M&A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기술을 별도로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주목해 보면 이 기업들도 기술 수출을 함과 동시에 아마 M&A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DMO와 그리고 기술을 별도로 하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위축된 환경 속에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허가가 단 한 건도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그래도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37번째 우리나라 신약 탄생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약품의 앞으로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올해가 참 특이한 해인데요. 신약 허가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지금까지 국내의 신약 허가가 그렇게 많지도 사실 않아요. 36개밖에 안 되는데 36호까지 났거든요. 그러니까 37호가 아직 탄생을 하지 않아서 이제 해를 넘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쪽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제일약품은 신약 개발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가 어디냐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이제 신약을 신고한 게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자스탁 다파라잔인데 보통은 신약 개발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요 제일약품 요거를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벌써 올해 3월 달에 중국하고 멀티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중국에 기술 수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영업이익으로 매출로 들어온 상태라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제일약품이 흑자를 좀 크게 낼 것 같은데 원래 제일약품은 전체 매출의 한 75% 정도를 약품 도매를 주로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신약 개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제일약품의 사포구세를 들어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도 몇 개 있어요. 자회사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도의 주가는 꽤 많이 반영될 것 같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AI 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 AI와 로봇이 내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입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글로벌 AI 시장을 이끌 동력은 뭐라고 보실까요? 우선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물론 그 시장은 상당히 갈 겁니다. 그게 가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차세대로 이어지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AI 클라우드 쪽에 부각될 기업들을 보는 게 좋고 또 하나의 성장축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죠. 요게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온 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이나 뭐 잠깐 반도체가 들어가서 네. 클라우드 연결 없이 AI를 쓸 수 있는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디바이스 AI가 일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라든지 다른 기기로 계속 장착이 확산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활황이 예상되어서 이게 또 다른 아마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생태계가 확대되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사업 방향성과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에 좀 부합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우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되게 유심하게 봤는데요. 네. 이걸 좀 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주가가 한 거의 50% 정도 올랐거든요. 같은 메모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투자자들을 좀 흥분하게 한 이슈가 뭐냐면 새로운 메모리칩 모듈인 HBM3E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AI하고 슈퍼컴퓨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년부터 생산될 예정인데 요게 되면 그 AI 운영이 가능한 PC나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다 경기에 민감하고 새로운 빅테크가 발생하지 않아서 항상 교체 시기가 굉장히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어떤 주기가 그냥 늘 있었는데 이 기술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새로운 메모리 칩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장착이 늘어난다면 아마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서 저는 국내 기업들도 아마 당연히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하나 또 생기는 현상, 네. 그 시장의 확장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서 볼 종목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올해도 시가총액 1조 이 클럽의 상장자 수가 지난해보다는 20곳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안에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곳에서 니즈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할 만한 곳은 또 어디라고 보실까요? 최근에 국회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법안이 하나 통과했죠. 이게 뭐냐면 내년 한 이맘때쯤이면 이제 택배 배송 로봇이 허가를 한 겁니다. 이제 법안이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국회 본일 통과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것처럼 이 로봇 산업이 단순히 이제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생 안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일본 뭐 로보탑스라든지 뭐 산업 로봇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생활 밀착형 로봇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AI와 함께.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 업체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뭐 로보티즈라든지 루빌리티라든지 모빈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레인보 로보틱스나 유진 로봇이나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이 기존 로봇들도 굉장히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그 로봇 관련주가 20개가 넘어요. 네. 한 개 섹터로 충분히 이제 만들어준 섹터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 시장이 훨씬 더 굉장히 그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규제까지 굉장히 완화주는 추세로 바뀌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투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뀌면 혼조로 바뀌면서 내년에 로봇주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송 로봇의 시대가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서 대표님 말씀처럼 정부도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조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품 역시도 국산화율을 80%까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했죠. 3조 원 이상 투자했는데 지금 로봇 부품의 80%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용 정밀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는 뭐냐면 요게 감속기가 로봇 제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의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속기 시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베어링 같은 거 있죠. 이게 감속기 같은 거거든요. 요 기술이 감속기는 보통 산업용 로봇에서 관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 감속기는 회전 운동을 하는 그 모터에다가 기어를 연결해서 로봇 팔 같은 데서 힘과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정밀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장을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에 일본이 사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은 굉장히 이제 아직 특히 낮은데 특히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하고 나버레스코라고 해서 이게 그 감속기가 SH 감속기가 있고 네. SR 감속기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 중에는 SPG라고 해서 이 SH와 SR 둘 다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계속 이 감속기를 양산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아마 어떤 기업으로 선정도 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 아마 감속기 시장이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빨리 국산화시켜야 되는 시장입니다. 현재 일본이 이 부분에서 75%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감속기에 가장 신경을 쓸 것이고 로봇주가 성장할수록 이 감속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아마 새로운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속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네이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무기를 잡아서 이 안에서 좀 주가도 영광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네이버가 사실 그 디지털 기술을 처음 수출한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례적이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중요한 그 최선주 이사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글로벌적으로 AI의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한 국가가 딱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영어권이 빼고 근데 중국은 자체 개발이고 그래서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자기들에게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 더 이제 네이버가 여기에 간 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시티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세상을 가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모의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가상 디지털 시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시 설계를 전반적으로 새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이 인프라 구축을 네이버와 손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가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한다면 아마 디지털 수출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당락일입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라서 투자 패턴의 변화에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 짚어주셨습니다. 수요 둔화 속에서도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내년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내년 증시는 바이오와 AI, 로봇의 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오늘장 내일장 특별 방송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